네, 보건 분야 유무상 연계 협력 방안 포럼 두 번째 시간 패널 토론에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근본 토론 시간은 유무상 연계 협력 및 발전 방안을 주제로 각 주체 기관을 비롯하여 보건 전문기관, 학계, 의료계 등 6분의 패널을 모시고 토론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금일 토론을 위해 강민학 감사위원께서 좌장으로 수고해 주실 예정이며 패널 소개 및 토론을 좌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패널 소개를 제가 하는 건 몰랐는데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 6분들 오셨습니다. 저쪽부터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정지선 선임연구원이시고요. 네, 두 번째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신경외과 명예교수님이신 허승곤 교수님이십니다. 네, 세 번째는 이대 목동병원 응급의학과의 정구영 교수님이십니다. 네, 네 번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제의료사업단의 배자섭 단장님이십니다. 네, 그 다음에 코피 유무상 연계사업부의 신치범 부장님, 그리고 한국수출입은행 경영총괄부의 이지연 팀장님. 네. 원래 일어나서까지 인사하시도록 하려고 안 했는데요. 어떻게 하다 이렇게 너무 공식적인 자리가 됐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오게 돼서 정말 뜻깊고 제가 사실 2018년에 우리 정구영 교수님 PI로 하시는 그 유무상 연계 방안에 관해서 공부한 이후로 사실 그동안 유무상 연계에 관해서 공부할 기회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자장을 맡게 되면서 사실 주말에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면서 그동안에 많은 그래도 논의가 있었고 또 발전이 있었구나 싶었는데 오늘 또 발표 들으면서 굉장히 많은 그간의 고민과 또 그런 어떤 또 앞으로 해나가야 할 숙제 이런 것들을 다시 또 듣게 돼서 굉장히 기대도 되고 또 앞으로 또 뭐 우리가 이 숙제를 어떻게 풀어갈까 하는 고민도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시간이 없지만 그래도 잠깐 그 서두에 말씀을 드리면 이 코로나라는 게 사실 우리가 그전에는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어떤 이 문제를 과연 풀 수 있을까 하는 문제들을 사실 풀게 되는 굉장히 좋은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한 재난이고 불행한 사건이지만 또 우리가 또 이전에 풀지 못하던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려운 상황일수록 오히려 그걸 가지고 우리가 더 한층 발전하는 말 그대로 회복 탄력성의 계기가 되는 게 바로 코로나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코로나는 크게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세 가지 특징이 있고 그 세 가지 특징이 오늘 우리가 얘기한 그 유무상 연계하고 직접적인 연결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이게 재난이었죠. 엄청난 재난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소위 오늘 우리 그 김순애 부장님 말씀하셨던 유연성 그리고 신속한 대비 그리고 회복 탄력성 이런 것들을 그 재난을 풀어가려면 반드시 우리가 키워야 되는 그런 속성들이죠. 두 번째는 코로나는 우리들에게 다른 재난과 달리 비대면의 상황을 줬습니다. 그럼 비대면 시대에는 그럼 과연 비대면으로 이 개발협력이라는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해결책이 있지만 결국은 IT와 테크놀로지와 같은 어떤 기술의 지원 그리고 그것과는 또 다르게 전혀 다른 방향인 것 같이 보이지만 로컬라이제이션, 즉 주인의식에 기반해서 그 각자 그 지역에서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해 주는 게 바로 코로나의 비대면의 특징이고요. 마지막으로 코로나는 정말 이전의 재난과는 또 다르게 글로벌한 그런 전 세계가 다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그런 문제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의 키워드로 굉장히 많이 나왔던 협력, 소통, 이런 융합, 이런 그 파트너십 이런 것들이 그 키워드로 해답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코로나의 그 큰 세 가지 특징, 엄청난 재난이었다. 그리고 비대면 상황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했다. 우리를 서로 멀어지게 하고 격리하게 하면서 그러면서도 글로벌하게 이게 겪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같이 노력하고 머리를 맞대고 해야만 앞으로
더 나은 회복 탄력성의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이다 해서 오늘 사실 발제자의 발표를 들으면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미래 청사진은 다 나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늘 논의를 통해서 우리가 그 청사진을 실제로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극복 방안 이런 것들을 지금 논의를 해야 되는 시점인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저희 오늘 모신 6분들께서 직접 유무상 연계에 관여를 하시면서 겪으셨던 그런 경험들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만드는 이 청사진이 어떻게 정말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한 좋은 그런 대안들을 제안해 주실 그런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가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질문을 사실은 사전에 많이 드렸어요. 근데 죄송하지만 다른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다음번에 본부장님 기회를 만들어 주시면 또 펼쳐나가기로 하고 오늘은 2가지 질문으로 저희가 그 토론자님 패널 분들의 의견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가 그러면 이런 그 어려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무상 연계라는 굉장히 좋은 청사진이 제시가 됐는데 이것들을 그럼 실제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떠한 실질적 방안, 극복 방안이 필요한가? 첫 번째 질문이고요. 2번째는 그래서 이것들을 오늘 계속 얘기 나온 성과 관리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지표는 어떻게 만들고 어떤 모형을 가지고 우리가 접근할 것인가, 그 2가지 질문에 관해서 답변을 저희가 시간상 3분당 3분씩 패널 분들께 요청을 드리고 그리고 나면 대강 저희가 한 40분 정도 시간 소요하면 플로어에서 질문 받고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첫 번째 우리 정지선 박사님부터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정지선입니다. 사실 그 초기에 교수님께서 한 5분, 7분을 요청을 하셔서 준비를 했지만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그 보건의료 분야 전문가가 아니라 이제 성과 관리와 평가를 하는 사람이고 또 연계 관련 연구를 오랫동안 좀 하던 사람이라서 특히 오늘 이제 논의 키워드 중에 성과 관리를 우리가 프로그램 기반 접근으로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사실 앞서 이제 엄성용 부부장님께서 사실상 보건 분야 사업이 이제는 프로그램 기반으로 접근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게 지금 구상하시고 있는 방향성이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저는 굉장히 반가웠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성과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의 프로그램 기반 접근의 가장 시작점은 유상과 무상 사업을 이렇게 엮어서 하나의 프로그램, 즉 사업을 발굴하고 기획하는 FS 단계에서부터 우리가 통합적인 하나의 변화 이론, 하나의 PDM, 그리고 공통의 성과 목표, 공통의 지표가 도출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기존에 추진하던 각각의 기관, 코피 차원에서 스스로 성과 관리하시고 EDCF 차원에서 성과 관리 평가를 하시던 이런 스킴에서 벗어나서 각각의 사업을 공동으로 성과 관리하고 공동으로 평가할 수 있는 스킴이 마련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를 위해서 기술적으로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각각의 기관에서 협력을 하시는 방법론도 있겠지만 외부의 전문 성과관리 기관, 즉 이제 학계나 연구기관이나 컨설팅 기관 등이 되겠죠. 그런 기관을 통해서 기초조사나 종료선조사, 데이터 수집 그리고 평가까지를 외부의 기관을 통해서 추진하는 방식이 우리가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겠고, 그게 지금 그 코이카가 시민사회 협력 사업을 평가를 할 때 전략적으로 중요한 사업이거나 아니면 성과관리 역량이 좀 부족하거나 이럴 때 차용하는 방식인데 우리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여기에 대한 제도적 지원, 예산 배정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타깝게 오늘 국조실 과장님 다 국장님이 조금 이제 안 계신데 실제로 코피와 EDSF, 코이카 차원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성과 관리를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아니면은 공동의 프로그램 기반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예산이나 인력이나 뭐 이런 리소스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특히 우리가 유무상 연계 같은 경우는 뭐 단년도 매년 이렇게 사업의 성과가 나오는 게 아니라 어찌 보면은 사업이 끝난 4, 5년 이후에도 조금 몇 년을 기다려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중장기적인 성과가 도출될 수 있는 현실적인 타임라인을 고려해서 중장기적인 사업 평가 혹은 영향력 평가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
예산실이나 국조실이나 이런 등등의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예. 예, 그럼 지표는 사실 는 한 바퀴 한번 돌아가게 말씀해 주시면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성과 관리, 통합적 성과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네,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연세대 신경외과 명예교수 허승건입니다. 오늘 처음 두 분 그 기조 발표를 하셨는데 그쪽에 그 내용을 보니까 이미 정확하게 개선해야 될 점이 무엇이고 또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 무엇인지를 다 파악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따로 드릴 말씀은 없지만 그래도 제가 탄자니아 무인밀리의과대학병원에서 지금 4년 동안 제가 봉사한 그런 면서 느꼈던 점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그 나왔지만은 제일 중요한 건 하여튼 처음 그 타당성 조사 할 때부터 전문가가 참여해서 그쪽 그 수원국의 요구에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고 실질적인 그런 평가를 해서 그곳에 과연 얼마만큼 필요한 것인지 그런 타당성을 충분하게 그 파악을 한 다음에 거기에 동의를 해서 사업이 수행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이 그래야지만이 거기에 따른 또 장비 같은 것들이 또 적절하게 배치가 될 수 있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탄자니아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지금 그 아까 발표하실 때 보면 한 13, 14개 쭉 사업이 쭉 열거돼 있는데 보면은 그 대형 병원 제너럴 하스피탈 사업에서 점차 중소병원 한 200-300베드의 그런 중소병원의 그런 규모로 사업이 이행되는 걸 알 수 있는데 그건 뭐 바람직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탄자니아 무인밀리 국립병원은 지금 600병상으로 지어진 그런 병원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그 개원하고 이제 5년째, 4년 지나고 이제 5년째 들어가게 되는데 바로 오늘이 11월 25일이 4년 17년 됐으니까 18, 19, 20, 21 만 4년 이제 앞으로 내일 모레면 이제 다가오는데 보면은 600병상 중에 지금 그 병상 가동률이 50%밖에 안 됩니다. 지금 300병상이 운영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 그쪽에가 의과대학으로 시작됐다가 의과대학에서 감당을 못 해가지고 이제 보건부로 넘어가면서 이제 국립병원으로 이제 됐는데 결국 그것은 이제 그거 현지에 교육부하고 보건부하고의 그런 이제 서로 협력이 잘 안 되면서 오는 그런 문제죠. 그래서 제가 제안한 것은 이제 그 중간 평가를 해가지고 그 나머지 그 300병상밖에 운영이 안 되는데 나머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것들도 이제 재평가를 하면서 방향에 그 다음 사업에 추가 역량 사업에서 좀 반영이 되지 않아야 되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제안한 거는 이제 저는 신경외과 전문이니까 동아프리카 지역의 뇌신경센터를 그쪽에 들어가서 운영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제안을 그쪽 병원장하고 그다음에 신경외과 그룹들 의사들에게 이제 제안을 했는데 아직 그쪽에서는 아직 그런 까지는 결정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지금 그 코피에서는 그쪽에 현지 의사를 초청해서 이쪽에 우리 보내가지고 이쪽에 와서 이제 교육하는 것만 가는 그런 프로그램만 있는데 그쪽에 개원한 다음에 그쪽에 거주하면서 자문 교수 그냥 단기로 가는 자문 교수가 아니고 장기로 파견하는 그런 자문 교수 프로그램이 있으면은 훨씬 더 우리가 하는 그런 사업이 훨씬 더 효과적으로 또
집중적으로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금 분위기는 그 각 학회에 내에서 그 사회공헌 프로그램들이 이제 관심들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예를 들면 우리 신경외과 학회도 이제 신경외과 학회 국제협력단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사회공헌 봉사팀이 마련이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학회 내에서도 각 학회 내에 이제 보건부에서 보건법 그 학회랑 이렇게 연관을 지어서 학회들에게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또 격려를 해주고, 또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준다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그런 프로그램이 이제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됩니다.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지금 우리나라 의료 선교사들이 전국의 지금 전 세계의 그 병원 국가들의 개발도상국에 많이 파견돼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거기에 장기로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 나라의 사정을 제일 잘합니다. 그 나라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의료 사업이 무엇이고 또 어떤 게 제일 취약한지 이런 걸 잘 알기 때문에, 그런 분들하고도 잘 협력을 한다면은 훨씬 더 효과적인 우리나라의 그 대외 원조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여러 가지 말씀 많이 주셨는데, 특히 제가 이제 아까 말씀하신 중간 평가를 통해서 방향 조정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많이 나왔던 그런 플렉서빌리티, 그리고 요즘에 많이 얘기하는 애자일한 그런 어프로치 있죠. 어질리티에 관해서 좀 실제적인 사례를 이렇게 제시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정구영 교수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대 목동병원 응급의학과의 정구영입니다. 저는 우즈베키스탄 국립아동병원이 시작할 때부터 2013년에 차관 계약을 했고 20년 10월 작년에 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개원 후까지 이제 운영 지원을 코피 지원으로 계속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유무상 연계와 관련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경험한 사람 아마 유일무이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경험을 바탕으로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은, 대부분 지금 FS 얘기, 타당성 조사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 타당성 조사를 지금까지 EDCF 따로 하고 또 코피에서 따로 하고 이런 각계 전투로 지금까지 했는데, 그거를 통합으로 하는 의견들은 지금까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아마 곧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FS 기간이 너무 짧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한 6개월 전후 정도로 FS 기간을 주는데, 만약에 무상과 유상, 운영까지 또 교육훈련까지 염두에 두는 FS가 되려면 최소한 1년은 시간을 줘야지 그래도 성과를 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물론 수출은행에서도 스케줄상에 론 어그리먼트나 이런 것들이 진행이 빨리 돼야 되기 때문에 제한점은 있겠지만, 그 이후에 또 FS 비슷한 것들을 또 하고, 또 처음 FS에서 또 수정이 되고 뭐 이런 좀 혼란을 겪는 경우가 자주 있어 왔던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너무 기간이 짧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일어났다고 생각을 해서, 좀 여러 기관이 함께하는 화학적 연계, 저는 이렇게 따로따로 메카니컬하게 물리적 연계가 아니고 그 안에 이렇게 융합이 돼서 FS를 같이 했으면 좋겠고, 그 기간이 좀 충분히 길었으면 하는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PIU, 그러니까 현지의 사업추진본부죠. PIU에 대한 지원인데, 지금 우리의 국제개발협력
그 정책상 현지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은 포함이 안 되게끔 아마 원칙이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되게 월드뱅크나 ADB나 이런 경우에도 그 프로젝트를 위한 조직을 그 차관이죠. 그 월드뱅크도 차관에서 일정 부분 예산을 배정을 해서 그 조직을 운영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즈벡도 이제 한 15년 정도를 월드뱅크의 헬스 1, 2, 3 조직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데 국립 그 아동병원의 경우를 보면 지금 사업 한 6년, 7년 하는 동안에 PIU가 2번이 교체가 됐습니다. 한 번은 전면적으로 한 3년 정도 하다가 주사업자 결정되기 전에 바뀌었고, 두 번째는 개원하기 전에 PIU를 하던 조직이 없어지고 병원장을 위주로 하는 새로운 조직이 만들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PIU에 의해서 진행되던 장비나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연계가 안 돼서 어떤 장비가 적절하게 들어오는지 이런 것들이 전혀 팔로우업이 안 된 상태로 개원 준비를 하게 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PIU가의 연속성이 사업의 성패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간에 가능한 방법을 찾아서 PIU를 수원국, 그러니까 저희 공여국의 권한 범위 안에 두고 그 수원국에 의해서 마음대로 좌지우지 되지 않게 하는 메커니즘을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저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으실 텐데 제가 죄송합니다. 다 들으셨겠지만 좀 충분한 기간 동안에 타당성 조사가 진행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또 연속성의 문제를 지적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사실 저도 지금 이 패널을 너무나 신속하게 진행하려고 막 서두르고 있는 입장에서 사실은 우리가 한 개 덜 하더라도 차분하게 연속성 있게 하는 것이 정말로 좋은 그런 개발 협력이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드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네, 우리 배 단장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사실 저희 보건산업진흥원은 무상이나 유상 원조기관은 아닙니다. 주로 유상 원조의 컨설턴트나 또는 이제 무상 원조의 어드바이저로 전문가로서 기술 지원을 많이 하는데요. 향후에 저희가 이제 이 역할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ODA 사업들을 기획하고 발굴하는 역할을 좀 더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수출입은행과 협력 관계를 맺고 이 유무상 연계 사업들이 어떻게 활성화될 것인가에 대해 고민을 하다가 저희가 어떤 이제 사업을 개발할 수 있는 쉽게 개발하시기 위한 도구를 만들었습니다. 이건 저희가 착안한 건 일단 유무상 연계 사업을 하려고 해도 워낙 사업 아이템들이 많고 또 수원국의 수요라든가 현장의 상황이 다르고 또 이 ODA 사업이 의외로 행정 절차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하고 깁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을 단순 모듈화하고 패키지해서 좀 묶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이제 고민을 해서 만든 거고요. 이 사업 모델은 저희가 이제 수출입은행과 그리고 ADB의 조언을 얻어서 만들었는데 이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응 분야 ODA 사업에 대한 기획과 추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도구로서 감염병 방역 체계 구축 ODA 디렉토리북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혹시 이걸 좀 넘길 수 있는 게 준비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좀 간단하게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좀 제가 갑자기 좀 요청드리다 보니까 준비가 덜 된 것 같은데 말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은 저희 한국의 감염병 대응 시스템은 3T라고 해서 크게 여기 보십니다만 진단 검사, 테스팅, 트레이싱, 역학 조사, 치료, 트리트먼트 이렇게 세 가지 요소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아주 유기적으로 효율적으로 잘 결합돼서 한국이 대응을 잘할 수 있었던 건데요.
근데 이 부분에서 특히 의료 정책과 제도적인 부분, 의료 자원과 서비스적인 부분을 또 구분해서 이제 정책과 제도 같은 부분들은 이제 유상 사업으로, 무상 원조 사업으로 또는 저희 다자개발은행에 있는 한국의 신탁기금, 트러스트 펀드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그다음에 의료 자원과 서비스 같은 것들은 주로 시설 건립이나 장비 구축이나 이런 인프라적인 사업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차관과 같은 그런 유상 원조 사업으로 이렇게 연계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제 저희 아이디어에서 개발을 한 거고요. 이게 좀 넘겨서 보여드리면 좋은데 나중에 사실 이 디렉토리가 일단 트레이싱 부분에서는 6개의 사업 곡지로 저희가 모듈을 했고요. 그다음에 테스팅 부분엔 트레이싱 부분에는 6개, 그리고 트리트먼트 부분에는 총 9개 이렇게 21개의 사업을 모듈화했습니다. 모듈화해서 각 수원국에서 이 사업 모듈을 보고 자기 나라에 필요한 것들을 선택하면 우리 한국의 유무상 기관들이 이 사업들을 이렇게 꾸러미 형태로 패키지 형태로 묶어서 여기 뒤에 보시면 이 사업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고 사업에 소요되는 기간은 얼마이고 대략 이제 이 총 사업비가 얼마 정도 된다는 게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결합해서 저희가 빠르게 사업 제안을 하고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든 도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수님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 지금 디렉토리 부분을 최종 이제 완료가 12월 초쯤에 될 텐데 이런 도구들을 저희가 이제 공유를 드릴 겁니다. 그러면 다자개발은행이라든지 수출입은행이라든지 코이카, 코피가 이 도구를 좀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이 사업들이 묶기 위해서 기획하고 또 이 사업의 기본 계획들을 이제 수립할 때는 저희 진흥원이 좀 기술 지원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많이 좀 활용해 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소개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멋진 집을 짓기 위해서 필요한 벽돌들을 아주 멋지게 만들어 주신 것 같은데 이제 그러면 연계를 어떻게 해서 이게 집으로 완성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제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부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그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유무사연계사업부 신치원 부장입니다. 우선 개발협력 주간을 맞이해서 보건 분야 유무상 연계 협력 방안 포럼을 실시하게 돼서 실전에서 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감회가 깊고요. 이제는 유무상 연계 사업이 가시화되고 결과물이 조금 도출될 수 있는 시기가 아닐까라는 그런 좀 기대감을 좀 갖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선혜 부장님 발표하신 대로 현재 재단은 13년도부터 한 10년 정도 유무상 연계 사업을 수행해오고 있고요. 탄자니아, 그다음에 베트남, 그다음에 우즈베키스탄 이렇게 3개 의료기관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유무상 사업을 실시했고요. 사실 유무상 연계 사업에 대한 공동 성과 관리가 굉장히 미흡한 거는 누구나 다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성과 관리에 대한 부분을 지금 굉장히 심도 있게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 포럼도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유무상 연계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이렇게 공동 성과 관리의 부분이 좀 미약하더라도 무상 기관들이 굉장히 협업을 많이 했습니다. 협업을 통해서 사실 효과적인 사업 수행을 했다는 부분, 그 부분은 명백한 사실이고요. 사실 저희가 유무상 연계 사업을 했던 정광 박사 교수님이 계속 저희 많이 도움을 주셨던 우즈베키스탄 국립아동병원 사업이라든지 이 부분은 무상기관 2개와 유상기관 1개, 코피, 코이카, EDCF 3개 기관이 처음부터 협업을 해서 사업을 진행을 했었던 사업이고요. 역할 분담도 굉장히 명료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코피는 전문가 파견을 통해서 병원은 컨설팅, 저희도 이제 이대 그 산단에서 컨설팅을 진행해 주셨지만 재단에서도 PI를 고용해서 현지에 파견을 해서 그 사업을 직접 진행을 했던 거고요. 코이카는 이제 교육훈련센터나 이제 의료진 역량 강화 이런 부분을 좀 역할을 맡았고요. EDCF는 다 아시다시피 건축, 장비 지원 이런 부분을 서로 3기관이 업무 분장을 잘해서 사업을 잘 진행을 하고 현재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테크니컬하게 또 조금 성과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몽골 국립진단치료센터 건립 사업인데요. 이거는 NDTC라고 몽골 제2국립병원에 진단치료센터를 좀 지어줬습니다. EDCF에서 최초의 핵의학 장비, 핵의학 시설, 핵의학 센터를 개설을 해줬고요. 이 부분은 사실 그 컨설팅이 몽골 NDTC와 굉장히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컨설팅 팀도 그렇고 재단도 그렇고 몽골 최초의 핵의학 장비 사이클로트론 장비 도입한 거에 맞춰서
저희 이제 핵의학실 인력 역량 강화를 좀 한 5년 동안 집중적으로 시행을 했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몽골 최초로 이제 방사선 물질인 FDG도 개발해서 지금도 현재 그 센터가 개소를 해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이 뭐 사실 성과긴 하지만 저희도 그 사업 수행하는 기관으로서는 절실히 느끼는 부분이 좀 이렇게 프로그램 아까 그 리더시프에서 엄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프로그램 사업 개발에서는 융합 연계 사업에 대한 정의가 좀 각 기관별로 상이한데 이 부분을 조금 조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뭐 기저에는 연계 사업 개발을 위한 제도가 좀 미비돼 있고 또 기관 간에 좀 제도 차이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뭐 사업 수행 기간이 목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저희가 공감을 할 수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지금 조금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사업 연계 조정과 과장님도 오늘 참석하셨지만 중심으로 해서 수행 기간 간에 좀 차이가 있는 연계 융합 사업에 대한 수위를 좀 맞춰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궁극적으로는 유무상 연계 사업의 공동 성과 관리를 할 수 있는 이런 좀 프레임을 좀 만드는 게 가장 급선무고 가장 중요한 키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사실 요즘에는 그 활발하게 조금 회의를 좀 하고 있고요. 국무조정실 아까 과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ODA 사업 전략 협의회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여기서는 연계 협력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계시고 아까 말씀드린 패키지 사업 개발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EDCF와는 재단은 지금 보건의료분과 EDCF 사업 심의회를 개최하고 있고요. 여기서는 아까 소개시켜드린 캄보디아 CCDC 사업, 캄보디아 질병청 건립 사업은 요거는 사실 공동 FS를 현재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원부장님 소개시켜 드렸기 때문에 시간 계산 좀 생략하고요. 이렇게 공동 FS를 수행하게 되면 사업 전반의 부분에 대한 융합 연계가 가능하고요. 예산 그러니까 무상이 어느 사업을 투입하는 시기, 무상이 사업을 끝마치는 시기 이런 것들을 굉장히 조율을 잘 할 수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잘 좀 디자인한다면 뭐 실질적인 지표에 대한 부분들도 뭐 저희가 굉장히 고민하고 있고 내년에는 좀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지표를 개발하겠지만 이런 지표를 개발하기 전에 이제 저희가 이런 공동 사업 수행할 수 있는 프레임을 좀 갖춰가는 게 좀 가장 급선무라고 좀 실무자로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 요즘에 제가 주말에 좀 공부를 하다 보니까 리질리언트한 인프라스트럭처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이 인프라스트럭처 하면 도로, 뭐 다리, 뭐 병원, 시설 하면은 그냥 고정된 것 같은 어떤 걸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그게 리질리언트하는 게 무슨 뜻이지? 이런 생각이 우리가 다 들죠. 이 병원이 근데 그런 차원에서 코피에서 진행하고 있는 병원 사업이 리질리언트 인프라스트럭처에 굉장히 좋은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뭐 환경 뭐 포함해서 기후 환경 포함해서 많은 분야에서 이런 리질리언트 인프라스트럭처의 개념으로 펼쳐나가는 데 있어서 코피의 경험이 이제 좋은 사례로 이렇게 자리를 잡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지연 팀장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그 EDCF에서 그 EDCF 전략 기획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 보건 전문가가 아니라는 점을 사전에 먼저 말씀드리면서 약간 이제 전략을 입안하는 입장에서 느낀 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유무상 융합 사업 어떻게 하면 장애를 극복할 수 있나 저는 4가지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 보건 ODA에 대한 철학이 좀 공유되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 그 상황을 맞으면서 그 뭐 감염병에 대한 이런 그 대응 이런 부분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지만 사실 보건 분야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감염병 말고도 이제 비감염병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이제 적정 기술에 대한 보건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그 모든 인류가 동일한 의료 서비스를 받아야 된다는 어떤 그 보건 의료 부분에 사실 철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얼마를 늘린다, 그리고 어느 나라에 지원한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보건 ODA의 철학이 무엇이며 우리가 나아가야 될 지향점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명확히 해야 그래야 그 성과 관리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SDG 같은 경우 체제로 들어오면서 사실은 그 뭐 영아 사망률을 어떻게 해야 되나, 모성 보건 부분에 그런 위험을 얼만큼 줄이나, 이제 이렇게 지역적이었다면 보다 더 SDG는 그 보건 분야에 있어서 그 웰빙을 추구하고, 그리고 뭐 UHC라고 해서 전반적으로 보건 보장을 어떻게 소외계층까지 확산시킬 것이냐라고 그 미션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골은 사실은 그 전체적으로 프로그램 차관 성격으로 사실 추진된다면은 성과 지표를 관리하는 게 더 사실 심플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제일 처음 스타팅 포인트가, 저는 그 우리 공공보건 분야의 철학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이렇게 이제 그 출발선을 삼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그 각각 그 플레이어들의 특성을 조금 그 확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각각 기관별로 할 수 있는 영역이라든지 그 분야가 다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가 있어야 되는데요. 저희는 이제 은행이다 보니까 같은 은행 안에서도 시설 자금을 하는 곳과 워킹 캐피탈을 지원하는 곳의 그 업무 성격이 확연히 틀립니다. 목적도 틀리고 조건도 틀리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범위도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텀이 당연히 다르고요. 그래서 이제 그 예전에는 EDCF 사업은 왜 다 이렇게 유지 보수가 안 되는 것이며, 뭐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계속된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약간 동의하지 않고요. 왜냐하면 원래 그렇습니다. 시설을 그냥 이렇게 말하자면 딜리버리를 해주거나 건축을 해주거나 이제 이런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특성을 이해하고 누가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밸류를 애드시킬 수 있고, 그리고 그거를 실제 잘 워커블한 사업으로 만들 수 있는가, 이 부분은 사실은 금융과 함께 기술 협력과 어떤 지식 협력이 수반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은 유무상 그 기관이 같이 협력해야 되는 그런 이유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각 주체들의 그 활동 영역과 특성을 서로 이해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찾아가는 것이 보다 더 건설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와 관련해서 무상기관의 어떤 커버리지가 더욱더 그 할 수 있는 영역이 조금 더 넓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도 지적이 나왔지만 그 어떻게 하면 탄력적인 그 지원을 할 수 있을까, 이 부분과도 일맥상통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유무상 융합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정기적으로 만나는 기관이 한 25개 정도가 되는데요. 각각의 기관별로 마스터 플랜만 할 수 있어요. 아니면은 개도국 연수만 할 수 있습니다. FS만 지원합니다. 이제 이런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단이 탄력적이 되어야 되지 그 협업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 사업을 하나 하기 위해서는 아까 보건 분야가 특히 가장 복잡한 사업이라 하셨는데, 굉장히 많은 그 밸류에드웍이 필요하고 굉장히 그 분야가 넓은 커버리지를 그 하는 많은 인력들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탄력적 지원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 코피에서 아까 이제 그 여러 가지 감염병 대응에 대응하는 병원 설계 방안을 주셨는데요. 제가 들으면서 이거를 설계할 수 있는 인력도 중요하고, 사실은 그 설계를 반영했을 때 저희의 차관은 사실은 수원국의 예산이거든요. 저희 돈이 아니라 수원국이 빌려서 사업을 실행하게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설계 비용이 추가되는 그 부분은 만약에 그거를 누가 부담할 것이며, 그리고 설계가 고도화됨으로 해서 그 증가되게 되는 사업비는 또 누가 부담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협의가 또 장기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그 말하자면 어질러티를 높인 사업, 신속한 지원,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무상이 이거를 잘 해야 됩니다라는 지식 협력뿐 아니라 사실은 무상 재원을 끌고
들어와서 사실 설계를 해줘야 될 때도 있거든요. 아니면은 이제 유상은 그런 차관으로는 그런 부분을 밸류헤드 워크하는 그 부분을 지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수단 면에서도 보다 탄력적으로 그 외부 환경에 대응, 그 외부에서 필요한 어떤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체제가 구축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굉장히 많은 그 최근 이제 다 가입 이후에 많은 그런 ODA 그 실적 요구에 대한 압박 이런 거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많은 성과를 사실은 보건 분야에서 내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은 이제 여기 주최하신 코피의 역할을 사실 무시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하고 사실 전 단계적으로 협력하되 이 부분이 되게 그 사업 발굴에서부터 아까 보건산업진흥원에서는 어떤 매뉴얼 그래서 사업을 협의할 수 있는 어떤 체계를 갖춰주시는 데 노력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코피는 운영 또는 어떤 이런 인풋을 주시는데 활약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이 부분이 그 전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가져갈지 우리 공유된 철학을 기초로 해서 국가별로 이런 계획이 나온다고 하면은 이 부분을 기초로 해서 사업을 프로그램화해서 추진하는데 장기적으로 추진하는데 그리고 성과 지표를 개발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고 유효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 가지 참 유용한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 그중에 특히 이제 유무상 연계의 유형이 상당히 다양해질 수 있고 그 역할 분담에 있어서 유연해질 수 있다는 부분이 좀 굉장히 많이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그 유무상 연계가 그 형태가 다양할 수 있더라고요. 수단을 있어서 연결할 를 수도 있고 기획에서부터 연결할 수도 있고 또는 분야나 공간에서도 연결할 수 있고 이렇게 조금 그 유무상 연계 유형 자체도 다양화하는 것이 그 우리가 아까 초반부터 얘기하던 키워드인 플렉서빌리티 또는 애질리티의 그 적용이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지금 남은 시간 동안 저희가 좀 좋은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이 다뤄야 할 내용이 첫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지표에 관한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동 성과 관리에 관한 부분이 아무래도 여기 계신 6분들이 공통적으로 다 말씀하시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럴 때 그러면 실제로 이걸 할 때 수행 기관 간의 차이, 목표가 다르고 성과에 대한 개념이 다르고 사업 수행 방식이 다를 때 어떻게 극복을 하겠느냐. 그 부분은 사실 공동 지표에서 좀 묶어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콜렉티브 임팩트라는 그런 방식의 사업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 그 한 마을을 변화시킬 때 다양한 분야에서 교육 뭐 이렇게 들어가서 굉장히 많은 다양한 참여자가 사업을 할 때 공통적인 콜렉티브한 임팩트를 내기 위해서 해야 되는 두 가지 가장 핵심적인 조건이 하나는 백본 오피스가 있어서 그 구조를 만들어야 되고 두 번째는 공통의 지표를 만들어서 공통의 목표를 향하여 모든 참여자들이 같이 나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 들어온 그 수행기관들 간의 뭐 개념도 다르고 수행 방식도 다르고 하지만 그게 어떤 충돌이 아니라 서로 보완이 되고 협력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럼 공동성과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부분, 거기서 지표를 만약에 한다면 어떤 지표를 삼는 것이 좋은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몇 분께서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의 질문은 ODA 사업 개발 지원 시 디지털 요소가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고 있습니다. 성공적 디지털을 위해 고려해야 되는 요소가 무엇인지에 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 질문에 관해서 우리 배 단장님께서 답변 주신다고 하셨고 또 다른 분들께서도 혹시 그 두 가지 지금 성과 관리에 있어서의 공동의 목표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또는 구체적으로 지표를 어떤 걸 하면 좋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것 아니면은 디지털화에 관해서 각각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순서대로 또 다시 할까요? 우리 정 박사님부터 그럼 해주십시오. 예, 저는 주로 이제 공통의 목표나 지표에 대해서 이제 조금 고민을 해봤는데요.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지표가 우리 사업의 커버리지 범위가 각각 이렇게 크게 넓지 않다 보니까 주로 우리가 무엇을 해서 어디까지
산출물 차원에서 어디까지 도출됐는가에 현실적으로 조금 거기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었던 한계가 있었던 것도 사실인데 현재로서 이제 최근의 변화 그리고 이미 이제 코피 사업과 EDCF 사업, 뭐 코이카 그다음에 NGO 사업까지 연계가 되고 있고 각각의 우리의 협력 파트너 국가에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변화가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했는가가 아니라 그 나라에서의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그 변화 혹은 베니핏을 지금 단계에서는 이제 조금 우리가 측정을 할 수가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 조금 우리가 이제 SDG 지표가 지나치게 거시적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지금 우리의 이 연계 사업의 범위로서는 조금 고려를 할 수 있지도 않은가. 그래서 뭐 대상 지역 주민 중에서 우리의 서비스를 통해서 이제 필수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강화된 분들의 수 혹은 뭐 인구의 비중 아니면 우리가 이제 아동병원 같은 경우는 대상 지역 아동 중에서 그런 접근성이 개선된 아동들 그리고 특히 오늘 우리가 이제 포용성이나 또 SDG에서 강조하는 이제 보편성, 불평등의 개선에 대해서 이제 조금 개념적으로 다뤘는데 사실상 지표에서 가장 이러한 분리 지표, 뭐 이제 그 중에 그 지역의 소득 수준이 가장 낮은 분들은 또 얼마나 접근성이 개선되는가, 뭐 이런 등등의 지표를 우리가 현재 단계에서는 이제 조금 고려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교수님, 네, 성과 지표 관리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그런 아이디어는 제가 갖고 있지 않고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사업에 장기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그런 자문 교수라든지 그분들의 좀 의견을 지표 관리하는데 그 평가하는 데 있어서 좀 참고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금 이제 전반적인 뭐 수원국의 상황을 개선하고 그런 지표들 UHC나 아니면 접근도 이런 거는 사실은 이제 개별 사업의 목표로 잡기는 좀 쉽지 않은 부분 같아요. 그래서 병원이면 병원, 어떤 뭐 건진센터면 건진센터 이런 그 사업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의 성과 지표는 결국 개원 후 이제 병원으로 보면 개원 후 운영 지표 예를 들면 뭐 의료 장비의 활용도 지금 아까 이제 이 수출분행에서 건물과 장비를 그쪽에다가 이제 인계하는 걸로 역할이 이제 끝난다고 했는데 그렇게 이제 목표를 삼고 있기 때문에 결국 그 이후에 사업 이후에 활용도나 운영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병원을 지어주고 어떤 지원을 하는 거는 그 사람들이 제대로 잘 활용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목표이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활용이 잘 되는지가 이제 그 장비나 건축의 그 성공 면에서도 지표로서 같이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특히 병원의 경우에는 우리가 병원을 지어줄 때 그 병원에 특정한 기술, 특정한 수술이나 기술이 추가가 돼 그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지 못한 그런 진료 역량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개원 후에 일정 기간, 단기간에 진료 임상 역량의 달성도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그 교육 훈련과 장비 활용도를 통합적으로 평가하는 지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운영 달성도 활용도 이런 것들이 지표로 삼으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디지털화에 관련해서 제가 아마 무인빌리나 모잠비크에 있는 유무상 연계하는
그 병원들이 HIS가 하스피탈 인포메이션 시스템이 잘 돌아가고 있지 않다고 얘기를 들었고, 또 우즈벡 국립아동병원도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돌아보면은 현지화의 실패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현지의 디지털 인프라를 고려하지 않고 병원 안에 HIS를 우리나라 형태의 그대로 갖다 심는, 언어만 바꾸는 그런 형태로 하기 때문에 사전 교육을 한다 그래도 전산 시스템에 대한 이해나 숙련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상태에서 그것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현지의 디지털의 수준을 고려한 디지털화를 생각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네, 디지털화에 대해서 우리 배단장님께서 또 말씀해 주실 게 있을 것 같습니다.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희 친구원이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도 하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제한된 지식 하에서 좀 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잘 아시다시피 디지털 헬스케어는 개념이 많이 바뀌어 왔습니다. 명칭이 이헬스라든가 뭐 텔레 헬스라든가 스마트 헬스케어, 또 스마트 하스피탈, 이렇게 개념이 많이 좀 명칭이 바뀌어 왔는데, 이 전체적으로 보자면 쉽게 이제 드린다면 저희가 익히 알고 있는 원격 진료, 비대면 진료, 또 AI를 통한 진단, 사물 인터넷을 활용한 물류 관리라든가 환자 관리, 이런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만성 질환, 비감염 질환과 같은 그 만성 질환 관리에 강점이 있었는데, 오히려 코로나 같은 팬데믹이 오면서 이 응급이라든가 이런 전염병 관리에 굉장히 탁월한 장점이 있다는 게 이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 한국의 강점이라고 하면 특히 이제 ICT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이 HIS 시스템, 병원 정보 시스템에 대해서 굉장히 강점이 있거든요. 그리고 보험이라든가 약물 관리라든가 의료 데이터를 관리하는 그런 부분이 강점이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은 그 저개발 국가나 개도국에서는 좀 사용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도국이나 저개발 국가 이렇게 협력 사업들을 협의를 하다 보면 그 나라에서 제일 필요한 것들이 이런 관련된 법령을 제정한다거나 제도를 구비한다거나, 또한 그 나라의 저변 같은 것들을 조사해서 어느 정도 이 나라 현재 상황이 어떤지 하는 것들을 조사하는 부분부터 시작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특히 그 나라들이 각자 이헬스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국가 전략적인 차원에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과 연계해서 저희가 우선 무상으로는 이런 KSP 같은 정책 컨설팅이라든가 자문 같은 걸로 시작해서 그 나라 현지 상황을 잘 파악한 다음에 HIS 시스템이라든가 이렇게 좀 더 발전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들은 그 장기적인 관점과 마스터 플랜을 세운 다음에 시스템 구축은 유상 원조 사업으로 해서 단계적으로 이렇게 적용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부장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먼저 그 성과 지표 관련돼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연계 사업은 크게 제 생각에는 중장기 성과 지표 설정하고, 그다음에 중기 성과, 단기 성과 이렇게 묶어서 조금 지표 설정하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간 간 사업 발굴 및 기획 단계에서부터 그 사업 공동 목표를 좀 수립을 하고, 이를 통해서 공동 성과 지표 설정이 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주요 연계 사업은 저희가 이제 병원 운영 컨설팅을 하고 있으니까요. EDCF 병원 건립, 그다음에 코피는 재단은 이제 병원 운영 컨설팅. 이런 경우에는 궁극적으로 이제 안정적인 병원 운영 및 의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의료 접근성 개선이라든지 의료 품질 개선, 뭐 의료 인력 양성, 뭐 재정 안정성 확보, 이런 정도의 지표들이 중장기 지표로 가능할 것 같고요. 중기 성과 및 단기 성과 지표 설정에서는 이제 그 롱텀 아웃컴, 그러니까 중장기 성과 지표 공동 지표 달성을 목표로 하되, 기간별 개별 사업 단위의 수행 활동을 토대로 해서 이제 TOC 이제 변화 이론에 기반해서 중기 성과 및 단기 성과 지표 설정 및 성과 노출이 좀 가능할 거라고 좀 판단됩니다. 뭐 정확한 지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문가분들의 좀 도움을 얻어서 저희가 좀 개발을 할 예정이고요. 뭐 중기나 단기도 예를 들어서 이제 개원 후 병원 컨설팅의 경우에는 뭐 인력 역량 강화,
그다음에 기술 자문 이런 활동 등을 단기 성과로 조금 뽑을 수 있고 리더십 의사결정 능력 향상 및 운영 계획 도출, 그다음 취약부서 진료 역량 개선, 그다음에 또 중요한 의료 장비 유지 보수 역량 증진 측정 지표 이런 것들이 아마 중기 성과로 병원형 컨설팅 강화 및 진료 시설 장비 역량 강화 측정 고려 그런 것들도 고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이런 그 성과 지표에 대한 전제 조건은 사업 단계에서부터 이제 공동 사업 계획을 수립을 하고 이걸 통해서 이제 전주기 사업 공동 성과 관리 및 모니터링 계획 수립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명확한 이제 아레나를 통해서 기관 간에 서로 합의가 된 상태에서 뭐 이런 것들이 선행이 돼야지 이런 지표 관리가 또 가능할 거라고 좀 판단됩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좀 그 디지털 관련된 거는 사실 저희가 이제 저희 개도국 사업을 진행하면서 디지털화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는 원격 진료나 뭐 HIS 이 두 가지 정도 이외에는 크게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HIS도 그 사실 팍스나 뭐 EMR이나 이런 부분들도 이제 로컬 에어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병원 원내에서만 쓰는 것들에 대해서는 좀 활성화가 가능할 것 같은데 병원 단계나 이제 청구를 할 때 클레임 시스템 연동하는 이런 부분들은 전혀 저희가 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터넷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원격 진료도 진정한 원격 진료 같은 경우에는 팍스 이미지들이 이제 원격으로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이미지가 전송이 돼야 되는데 이런 영상 이미지는 굉장히 그 무거운 영상 이미지입니다. 이런 것들이 전송되기에는 좀 사실 어려운 면이 있고요. 실질적으로도 원격 진료도 이제 뭐 이제 화상 전화 정도의 원격 진료를 실시하고 이미지들은 뭐 다른 매체를 통해서 좀 전달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진정한 그 디지털화된 이런 개도국 사업에 접목할 수 있는 것들은 이제 AI를 활용한 의료 영상 판독 같은 거는 사실적으로 뭐 그 AI가 로딩이 된 장비만 좀 지원이 된다면 이런 부분들은 현지에서 MD들이 조금 AI의 힘을 얻어서 정확한 판독을 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국내에서 실시간으로 자문 없이도 간단한 진료 같은 거는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네, 이지연 팀장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업 단위 그 성과 지표는 그 약간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병원을 뭐 인프라를 만들어서 딜리버리 하는데 사실 성과 지표를 두고 있지 않고요. 저희도 예를 들어서 비포와 애프터로 어느 정도 이제 환자들이 많이 이용을 했느냐 또는 수술 건수는 또 얼마나 늘었느냐 또 뭐 병원 입원 활용 그 병상의 활용도는 어떤가 그리고 그 외래 환자들의 방문율 뭐 이런 부분은 어떤가 의료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어떤가 이용 환자들의 뭐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다양하게 이제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그런 여러 가지 그 인프라를 짓는데 이제 집중하는 어떤 금융 협력 기관으로서의 한계 이런 부분이 더 많은 이런 무상기관의 역할이 조금 들어와서 사업을 좀 더 그 효과성 있게 그 딜리버리하고 효과를 높이는데 조금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아까 이제 배자섭 단장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뭔가 들어가려고 하면 수원국에 이렇게 맞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수님들도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그 단계별로 어떤 데는 뭐 단기간에 성과가 가능하지만 한 5년, 10년, 뭐 15년이 걸릴 수도 있고 저희 의료 보건의료의 그런 발전 단계로 봤을 때도 그래서 뭐 왜 EDCF FS는 6개월 만에 당장 끝내느냐 사실은 저희가 이제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많은 부분에 대해서 수요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제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스타디가 굉장히 축적이 되어 있어야 FS도 단기간에 끝내도 문제가 없고 이럴 텐데 사실은 그런 축적된 부분들이 많이 없는 게 좀 현실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더 많이 어떤 지식 협력 이런 브레인들에 의한 인풋이 조금 더 많으면 그러면은 유상 사업은 저절로 따라가서 이제 효과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뭔가 공유된 철학이 있고 목표가 있다면 이런 개별 사업들이 그 방향으로 사실은 발굴이 될 수 있을 거고
이런 정책이나 제도 조사, 현지 조사 이런 거를 통해서 그렇게 된 경우에는 SDG가 너무 포괄적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국이 이제 팀 코리아로서 기여된 부분이 수치화돼서 성과지표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참 하고 싶은 말씀들 또 듣고 싶은 얘기가 너무나 많은데 이제 시간상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지연 팀장님 마지막으로 말씀해주신 공유된 철학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반가운 그리고 근데 굉장히 무거운 그런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식과 이론을 더 많이 쌓아달라는 것도 우리들에게 던져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과제이자 숙제인 것 같습니다. 변화 이론이 왜 변화 이론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변화 이론이라는 게 변화를 설명하는 이론을 만들어내자는 게 변화 이론입니다. 그 얘기는 변화 이론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째는 지금 공유된 철학 또는 공동의 목표라고 하는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변화가 무엇인가에 관해서 디파인하는 작업이 우선 되어야 된다는 게 변화 이론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 이제 공유된 철학을 기반으로 해서 공동의 목표를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이론은 과연 그럼 무엇입니까? 산출물을 만들어냈는데 그게 성과로 아웃컴으로 이어지는 그 블랙박스를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하는 게 변화 이론의 그 이론에 관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병원을 짓고 다리를 놓고 도로를 졌는데 그거가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더 나은 삶으로 이어지고 아이들이 병에서 낫고 영아 사망률이 줄어들고 하는 그 아웃컴으로 가게 되는 그 블랙박스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게 이론이거든요. 근데 유무상 연계가 바로 그런 작업인 것 같아요. 유무상 연계가 결국은 산출물로 나온 것들을 어떻게 아웃컴으로 성과로 이으려 것인가 할 때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 각각의 역할이 다 무엇이고 이걸 어떻게 우리가 얘기하신 오늘 좋은 그런 단어들인 어떻게 공유하고 어떻게 협력하고 어떻게 유연하게 사고를 하고 어떻게 연속성을 가지고 산출물을 성과로 이어낼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세웠던 그 공동의 목표인 변화를 이끌어낼 것인가 하는 작업이 유무상 연계이고 거기에 마지막으로 중요한 병화의 특징이 바로 유무상 연계와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바로 여러분들께서 얘기해 주신 중장기의 성과거든요. 중장기자는 그런 그 시간의 개념이 변화이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전에 얘기하던 논리 모형에서는 사실상 시간이라는 게 그냥 단선적으로 들어가 있다면 변화이론에는 더 목표를 우리가 분명히 하다 보니까 중장기적인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유무상 연계가 가져야 하는 굉장히 큰 숙제가 바로 시간의 개념을 생각을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끝나고 난 이후에까지 우리가 과연 어떻게 그 성과를 이루어내고 지속할 것인가 하는 게 유무상 연계가 가지고 있는 숙제이고 그 숙제를 잘하면 저는 우리가 개발 협력을 잘하는 그런 굉장히 좋은 모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좋은 단어들을 우리가 역시 각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들께서 오셔가지고 경험을 토대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 던져진 단어들을 완성된 문장으로 만드는 일을 이제 관계 기관에서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이 자리를 만들어 주신 코피 그리고 여기 와 계신 각 기관에서 이 좋은 이 단어들을 문장으로 만들어주는 작업을 계속 해주시고 다음번에 우리가 모일 때는 이런 문장이 완성됐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고 오늘 다 못한 얘기들은 다음에 다시 할 수 있도록 본부장님 만들어 주실 거라고 믿고 제가 그러면 이상으로 저희 패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